자, 봅시다. 저희가 문제풀이가 8주 진행되나요? 8주? 8주인가? 8주 진행되는데 초반에는 이제 문제 푸는 속도를 좀 느리게 할 거예요. 왜 이렇게 느리게 하냐면은 아직 여러분들이 문제 풀 어떤 수준에 올라와 있는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기 때문에 총론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죠. 그 설명 자체를 좀 많이 하고요. 강론 부분은 좀 암기하는 게 많기 때문에 좀 빠르게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문제 푸는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1번을 한번 봅시다. 1번이요. 자, 1번 보시면은 여기에서 미국 행정학의 발달 과정과 행정학의 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에서 나와 있죠. 자, 잭슨이 도입한 여권주의는 정치 지도자의 행정의 통솔력을 악화시킴으로써 국민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의 후퇴 및 정책 수행 과정에서 비효율성을 초래했다. 자, 미국에 있죠. 행정학의 성립 배경이 되는 정치 사상을 이렇게 전개해 보면, 미국 행정학의 성립 배경이 된 정치 사상을 전개해 보면은요, 자, 초대 재무장관의 정치 사상을 해밀턴 사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있죠. 처음 등장한 미국의 정치 사상이 이제 해밀턴 사상입니다. 해밀턴 사상이요. 자, 해밀턴 사상은 초대 재무장관의 정치 사상으로요, 중앙 집권을 강조한 정치 사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중앙 집권이요. 자, 그 다음에 해밀턴 사상은 능률의 원리를 강조한 정치 사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 집권, 능률의 원리를 강조한 정치 사상이다. 그 다음에 해밀턴 사상을 있죠. 연방사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방사상이요. 그래서 초창기 미국 자체는 국가의 권력이 매우 약했거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무국가주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국가주의요. 우리 학생 그 창문 거기 옆에 저기 뒤쪽하고 앞쪽 닫아버릴래?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밀턴 사상 다음에 이제 등장한 있죠. 정치 사상이 어떤 사상이 등장하냐면 제퍼슨 사상이라는 게 이렇게 등장해요. 제퍼슨요. 자, 제퍼슨은 미국의 3대 대통령의 정치 사상을 말합니다. 제퍼슨 사상은 지방분권을 강조한 있죠. 정치 사상이다 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지방분권을 강조한 정치 사상이요. 그래서 민주의 이념을 강조한 정치 사상이 제퍼슨 사상입니다. 이 제퍼슨 사상을 또 공화 사상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퍼슨 사상을 공화 사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퍼슨 사상 다음에 이제 등장한 있죠. 정치 사상이 있는데 그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면 메디슨 사상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메디슨 사상이요. 그래서 메디슨 사상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강조한 정치 사상입니다. 경제와 균형의 원리를 강조한 정치 사상이야. 그 다음 메디슨 사상 다음에 이제 등장한 있죠. 정치 사상이 어떤 사상이 등장하냐면 잭슨 사상이라는 게 등장해요. 자, 잭슨은 미국의 7대 대통령인데 언제 이렇게 집권을 하게 되냐면 1829년에 이렇게 집권을 하게 되죠. 그럼 잭슨의 정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제도가 있죠. 그 제도가 어떤 제도야? 여권제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29년에 미국의 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잭슨의 정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제도가 여권제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여권제도는 공무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관점에서 공무원을 채용하는 제도야? 정치적인 충성도 관점에 따라서 공무원을 채용하는 이런 인사제도가 여권제도입니다. 정치적 충성도나 기여도에 따라서 공무원을 채용하는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고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강화된다, 약화된다? 강화되겠지.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강화되게 돼. 왜? 그 부하 직원들을 어떤 관점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정치적 충성도 관점에 따라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번 지문은 옳지 않은 지문이죠. 그래서 여권제도는 정치 지도자들의 행정의 통솔력을 강화해요. 강화해. 그 다음에 국민의 요구에 있죠. 관료들이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봐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2번 한번 봅시다. 건국 직후에 미국의 정치체제는 행정의 효율성을 지향하는 해밀턴주의가 지배했다. 이렇게 나있는데, 자 봅시다. 그럼요. 해밀턴 사상은요, 초창기 있죠. 미국의 정치 사상인데 중앙 집권을 강조한 정치 사상이에요. 왜 이렇게 해밀턴 사상이 등장을 했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국가의 권력이 매우 빈약한 형태의 조직 국가였어. 그래서 무국가주의가 지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가 있죠. 먼저 발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만들어졌어. 그래서 국가의 권력이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강력한 국가를 만들고 싶은 차원에서 있죠. 등장한 정치 사상이 해밀턴 사상이야. 그래서 초창기 있죠. 미국의 국가는 무국가주의가 지배했다. 그래서 국가의 권력이 강했다, 약했다. 약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국가가 통일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국가 수립을 위해서 등장한 사상이 해밀턴 사상입니다. 그러면 초기 미국을 지배했던 정치 사상은 강력한 중앙 집권이 아닌 지방 분권이었고, 그다음에 국가의 권력이 매우 약했던 이런 있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도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국 직후에 미국 정치 체제는 행정의 효율성을 지향하는 해밀턴주의가 지배했다. 국가의 권력이 매우 약했던 무국가주의가 지배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력한 통일국가를 형성하고자 등장한 정치 사상이 그 이후에 해밀턴 사상이라는 게 등장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도 옳지 않고 2번도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한번 봅시다. 1906년에 설립된 뉴욕시정조사연구소는 좋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능률과 절약의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시정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했다. 그런가 보죠. 자, 이 기관의 역할 기능 자체를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럼요. 이 잭슨 사상이 있죠. 잭슨 사상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여권제도인데, 여권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행정공무원들이 국민의 요구에 민감해진다, 둔감해진다. 행정공무원들이 국민의 요구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왜 그러냐면 행정과 정치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권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행정의 민주성에 기여한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권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행정의 민주성이나 대응성을 높일 수가 있는 게 여권제도다. 근데 이런 여권제도 하에서 공무원들은 그 임용에 있어서 정치적 충성도나 기여도에 따라서 공무원을 채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유발시키냐면은 아마추어들이 행정을 수행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전부 다 능력과 자격에 따라서 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 또는 정치 이념에 따라서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행정에 있어서 아마추어리즘이 팽배하게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행정에 있어서 비능률이나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럼 이 비능률이나 비효율의 문제를요, 해결하기 위해서 인사제도에 큰 변화가 있죠. 나타나게 되지. 그렇죠? 여권제도의 폐를 시정하기 위해서 등장한 새로운 인사제도를 뭐라고 그래? 실적제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실적제도는 언제 이렇게 확립되게 되냐면 1883년에 확립되게 돼요. 그리고 공무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채용합니까? 능력과 자격에 따라서 공무원을 채용을 하게 돼. 그래서 공무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정치인은 절대 공무원이 될 수 없고 전문 능력을 갖춘 자만이 공무원이 될 수 있다. 라는 이런 제도가 확립되게 돼요. 그러면 공무원은 어떤 사람이 돼요? 정치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되겠지. 그렇죠? 그럼 실적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능률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국민의 요구에 둔감해지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권제도와 비교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장단점도 교차해서 있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있죠. 행정의 능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관한 여러 학자들이라든지 기관들이 있죠. 연구를 하기 시작해. 그 중에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뉴욕 시정연구회야. 그럼 이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몰라도 분위기상 이때 당시에 있죠. 이 기관이 지향했던 이념은 민주의 이념을 지향한다. 능률의 이념을 지향한다. 그렇죠. 능률의 이념을 지향한다. 이렇게라도 찍어야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한번 봅시다. 그럼요. 4번을 보시면은, 자. 미국에서 등장한 행정 개념의 변천은요, 여러 가지 개념이 이렇게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미국에서 등장한 행정 개념의 변천 자체는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개념화가 시도되죠. 어떤 맥락에서 개념화가 시도됩니까? 정치와 행정이 같다라는 입장과 이 정치와 행정이 같다라는 입장을 뭐라고 그래? 정행 이론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정치와 행정이 다르다라는 입장을 뭐라고 그래? 정행 이원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행 이원론이요. 그럼 정치 행정 이론론은요, 경영과 행정은 같다라는 논리야, 다르다라는 논리야? 다르다. 그걸 공사행정 이원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공사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정행 이원론은 경영과 행정이 같다라는 논리야, 다르다라는 논리야? 같다. 그걸 뭐라고 그래? 공사 이론론이다 라고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행정 개념은 시대마다 있죠. 또는 장소마다 그 개념이 달라지는데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의 행정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결국 여러 가지 행정 개념도 결국 두 가지 차원에서 있죠. 개념화가 시도되게 돼. 정치와 같은 것인가, 정치와 다른 것인가, 혹은 경영과 같은 것인가, 경영과 다른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개념화가 시도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입장이 바로 뭐야? 행정 관리설이라는 게 있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입장이 있어? 행정 행태설이라는 게 있지. 또 어떤 입장이 있어요? 신공공 관리론이라는 입장이 있죠. 그러면 이런 입장은 이제 어떤 입장이 있어요? 이 사이에 통치 기능설이 있지. 이 사이에 뭐가 있어? 정책화 기능설이라는 게 있어. 물론 발전행정론도 있지만 발전기능설은 후진국에서 등장한 행정 개념입니다.
다음에 신공공관리론 다음에 있죠. 뉴 거버넌스라는 있죠. 행정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거기 4번 지문에서 나와 있는 애플비는요, 어떤 학자냐면 통치기능설 학자야. 통치기능설 학자. 애플비라든지 디목이라든지 이런 학자는 통치기능설 학자입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한 지나친 정당 정치의 개입이 정책의 능률적 지표를 저해한다라고 봤다. 통치기능설은 행정과 정치는 구분될 수 없다라는 입장이야. 그래서 정치행정 이론론의 입장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4번 지문도 틀려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 옳다? 3번이 있죠. 옳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봅시다.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나와있죠.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디목 애플비와 같이 통치기능설 학자야. 자, 봅시다. 여러분요. 행정관리설 시대에 행정학의 접근을 뭐라고 그래?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하지. 통치기능설 시대 행정학적인 접근을 뭐라고 그래? 인간 관계론이라고 하죠. 행태설 시대 행정학적 접근을 그냥 그대로 행태주의라고 하죠. 정책화 기능설 시대 행정학적인 접근을 뭐라고 그래? 신행정론 또는 후기 행태주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론이라는 행정 개념에 있죠. 행정학적 접근은 신공공관리론이라고 표현하고 뉴 거버넌스라는 행정 개념에 있죠. 행정학적 접근은 뉴 거버넌스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은 디목은요 과학적 관리론에 입각한 기계적 효율을 비판하면서 사회적 효율을 강조한다. 자, 인간관계론에서 강조하는 능률이 어떤 능률이야? 사회적 능률 또는 사회적 효율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적 관리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능률은 어떤 능률이야? 기계적 능률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계적 능률이요. 그래서 1번은 옳은 지문이다 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지.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한번 봅시다. 프레드릭슨, 왈도 이런 학자들은 신행정론 학자야. 신행정론 학자. 프레드릭슨이라든지 왈도는 신행정론 학자로서 자, 신행정론에서 강조한 행정가치는 어떤 가치를 강조해? 형평성을 강조하죠. 그러면은 자, 봅시다. 그럼요.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기계적 능률을 강조한다. 인간관계론에서는 사회적 능률을 강조한다. 그럼 행태론에서는 뭘 강조해요? 합리성을 강조해요. 그 다음에 후진국에서 등장한 발전기능설에서는 뭘 강조할까요? 효과성을 강조하죠. 그 다음에 선진국에서 등장한 신행정론에서는 어떤 가치를 강조해요? 형평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대응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신공공관리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있죠. 행정가치는 생산성 또는 효율성을 강조하죠. 뉴 거버넌스에서 강조한 행정가치는 있죠. 신뢰 또는 투명성을 강조합니다. 투명성이요. 그래서 프레드릭슨과 왈도 등의 신행정학자들은 사회적 형평이 행정가치로 주목받는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 지문도 맞는 지문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봅시다. 롤스의 정의론은 언제 있죠? 등장하게 돼. 신행정론 시대에 등장을 하게 돼. 그래서 정의나 형평이나 같은 맥락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때 강조된 게 형평, 대응 또는 롤스가 말하는 정의라는 행정가치가 강조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롤스의 정의론은 어떻게 되느냐? 자, 롤스는
롤스가 말하는 정의는 원리라는 것을 제시하죠. 정의의 원리를요, 제시합니다. 자, 롤스의 정의의 원리에는 1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2원리가 있지. 그렇죠? 1원리는 어떤 것이 제1원리야? 동등한 자유의 원리가 제1원리죠. 동등한 자유의 원리요. 이게 1원리입니다. 여기서 자유라는 것은 정부 간섭으로부터 있죠. 자유를 말해. 그래서 여기서 자유는 적극적 자유를 말한다, 소극적 자유를 말한다. 소극적 자유. 그렇지? 그러니까 롤스가 말하는 정의는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된다라는 거야. 어떤 경우에도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근데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까지는 인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된다라는 게 정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걸 동등한 자유의 원리다라고 이렇게 하기로 해. 그래서 롤스는 국가의 사회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는 입장이야. 그러나 그 사회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야. 상황에 따라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데 그 제한은 어떤 경우에만 정당화된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만 자유의 제한이 정당화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의의 제1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의의 제2원리에는 어떤 게 있냐면 정의의 제2원리에는요. 기회균등의 원리가 있어요. 기회균등. 기회균등의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차등 조종의 원리가 있어요. 기회균등의 원리와 뭐가 있다? 차등 조종의 원리가 있다. 자, 기회균등의 원리는 누구나 기회는 균등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차등 조정의 원리는 이제 어떤 것을 말하자면은, 자, 봅시다. 기회가 균등한 상태에서 유발된 차이는 용인돼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돼야 된다는 게 차등 조정의 원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롤스는 이것이 곧 정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다음에 롤스는 정의 원리에도 우열관계가 있다라고 보죠. 1원리와 2원리 중에서 어떤 것이 우선한다? 1원리가 우선한다. 그럼 2원리 중에 기회균등의 원리와 차등 조정의 원리 중에서 어떤 것이 우선한다? 기회균등의 원리가 우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원리를 해석하면 이게 정의가 되는 거야. 누구에게나 개인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된다. 단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누구에게나 기회는 균등해야 되고, 기회가 균등한 상태에서 유발된 차이는 용인돼야 되지만, 기회가 불평등한 상태에서 유발된 차이는 시정돼야 된다. 이게 곧 정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기회가 불평등한 상태에서 유발된 차이는 시정돼야 되는데 어떻게 시정돼야 되느냐? 이렇게 시정돼야 되는 걸 강조하지. 롤스의 정의론에서 있죠. 항상 중요하게 인식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맥시민 기준이야. 영어는 뒤에서부터 해석해. 최소 극대화 기준이야. 최소 극대화 기준이야. 이건 뭐냐면은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분배돼야 된다라는 거야. 자,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분배되도록 해야 된다?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분배돼야 된다. 그러니까 롤스가 말하는 정의는 사회의 극빈자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급적 극빈자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정의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2번 지문도 맞는 지문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 원리를 차등 조정의 원리는 다시 차등의 원리와 기회균등의 원리로 이렇게 나뉜다. 여기서 말하는 차등 조정의 원리는 이 원리를 그냥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자, 행정 가치와 관련해서 있죠. 공익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공익이요. 공익을 보는 관점은 크게 세 가지 관점이 있죠. 공익 실체설이라는 관점과 공익 과정설이라는 관점이 있지. 또 하나의 관점이 어떤 관점이 있어요? 절충설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절충설이요. 그래서 공익을 파악하는 관점은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공익, 과정설, 실체설, 절충설. 자, 여기에서 미시적 관점의 공익과는 어떤 거예요? 미시적 관점의 공익과는 과정설이죠. 거시적 관점의 공익과는 실체설이지. 개인의 이익이 공익이다. 과정설. 그렇죠? 사익의 총합 그 이상이 공익이다. 실체설. 사익의 총합이 공익이다. 과정설. 사익도 공익이 될 수 있다. 절충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사익도 공익이 될 수 있다. 절충설. 사익의 총합이 공익이다. 과정설. 공익은 사익 총합 그 이상이다. 이게 실체설의 입장입니다. 실체설의 입장이요. 그러면은 4번 지문을 보시면은 슈버트는 공익 실체설의 입장에서 공익이 민주적 정부 이론의 중심에 놓여 있다라고 본다. 자, 민주적 공익과는 공익 과정설과 관련이 있어요? 실체설과 관련이 있어요? 민주적 공익과는 공익 과정설과 관련이 있고 슈버트는 공익 과정설 학자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한번 봅시다. 3번이요. 자, 3번 보시면은 사회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나인데, 자, 가장 대표적인 사회자본이 어떤 것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회자본이 신뢰라는 게 있죠. 신뢰. 신뢰요. 그 다음에 또 사회자본에는 어떤 것이 또 사회자본이야? 그렇죠. 네트워크라는 게 있죠. 네트워크. 그 외에도 공동체 규범, 친사회적 규범, 그렇지? 호혜주의적 규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사회자본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사회자본이요. 자, 그러면은 1번 한번 봅시다. 사회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결사체의 결성과 활동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하다. 이 자발적 결사체를 우리가 보통 시민단체 NGO라고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광범위하게 표현하면 뭐라고 그래? 네트워크라고 그래. 네트워크. 이런 네트워크가 왜 중요하다? 공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런 네트워크가 결성되기 이전에는 공공의 문제는 누가 해결했다? 정부가 해결했는데, 그러니까 정부의 과부하가 발생을 하게 돼. 그래서 정부 실패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럼 시장에다 넘겨주면 다시 어떤 문제가 발생해? 시장 실패, 이기주의가 발생을 하게 돼. 근데 신뢰나 네트워크는 개인의 이기주의를 완화시킬 수 있지. 그게 시장 실패도 치유할 수 있고, 이런 있죠. 자발적 결사체는 정부의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정부 실패를 해소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회자본은 시장 실패도 치유할 수 있고 정부 실패도 치유할 수 있는 요소로서 강조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산업자본과는 다른 자본이죠. 전통적인 산업자본 같은 경우에는 물질적인 자원을 중심으로 해서 있죠. 이루어진 개념입니다. 사회자본은 정신적인 있죠. 측면이에요. 그래서 2번은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런 네트워크가 있죠. 경고해버리면 개방적인 성격을 띠게 돼, 폐쇄적인 성격을 띠게 돼. 폐쇄적 성격을 띠게 돼요. 그래서 사회자본은 집단 결속력으로 인해서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의 강화를 통해서 지식의 공유와 네트워크의 강화를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봅시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풀어 오셔야 돼요. 풀어 오셔야 돼. 쉬는 시간에 있죠. 계속 여러분들이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서 이제 가이피터스의 모형에서 출제되고 있죠. 자, 요것도 뭐 객관식에서 있죠.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가이피터스의 모형이요. 자, 가이피터스가 제시한 정부개혁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나와 있죠. 자, 이거죠, 여러분요. 거버넌스는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있죠. 다양한 세력들 간의 협치를 뭐라고 한다? 거버넌스다 라고 이렇게 하기로 해요. 그래서 시장 실패, 정부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이제 사회 공공의 문제는 누가 주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협력을 통해서 공공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대되게 되는데, 그러한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의 양식을 뭐라고 한다? 거버넌스다 라고 이렇게 하기로 해요. 그럼 이 거버넌스는 공공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하나다, 여럿이다? 여럿이다. 그럼 정부는 거버넌스 등장 이전에는 일방적 독점적으로 사회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지. 근데 거버넌스 하에서는 기존의 정부의 모습이 바뀌지 않으면 거버넌스를 활용할 수가 없게 되게 됨에 따라 정부의 모습도 어떻게 돼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정부의 모습이 어떤 형태로 바뀌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가이피터스라는 학자가 정부가 나가야 될 방향을 4가지의 모형을 가지고 제시를 해줘요. 그럼 이 4가지 모형은 한결같이 뭘 비판한다? 기존의 정부의 모습을 비판하지. 그럼 기존의 정부를 뭐라고 표현할 것이냐에 대해서 기존의 정부를 뭐라고 표현한다? 뭐라고 표현해? 관료제라고 표현해. 그래서 가이피터스가 제시한 4가지 모형은 탈관료제 모형이에요. 일단 4가지 모형은 관료제 방식을 비판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돼요. 그러면은 각각의 모형들이 관료제의 어떤 점을 비판하고 있는지 그걸 암기를 하든 이해를 하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가이피터스가 제시한 4가지 모형은 어떤 모형이 있어? 시장정부 모형, 참여정부 모형, 신축정부 모형, 탈규제정부 모형이 있지. 그럼 이 4가지 모형이 관료제의 어떤 점을 비판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것을 개혁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지 그걸 구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정부 모형은 관료제에 뭘 비판한다? 독점성을 비판해. 독점성. 자, 시장정부 모형 관료제에 뭘 비판해요? 독점성을 비판해. 그 다음에 참여정부 모형 관료제에 어떤 점을 비판해? 계층성을 비판하지. 참여정부 모형 관료제에 어떤 점을 비판한다? 계층성. 신축정부 모형 관료제에 어떤 점을 비판해요? 경직성 또는 연속성을 비판하지. 탈규제정부 모형 관료제에 어떤 점을 비판합니까? 지나친 내부 규제야. 시장 규제가 많다라는 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관료제 내 관료들의 업무 처리의 어떤 규정이나 규칙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지. 탈규제 정부 모형 같은 경우에는 관료제의 지나친 내부 규제를 비판한다라는 거야. 내부 규제. 그것만 알아도 문제 풀 수 있죠. 그래서 시장정부 모형에서는 조직의 통합을 통한 집권화를 처방한다. 집권화를 강조하는 것은 관료제잖아. 이건 죽어도 답이 될 수가 없지. 관료제의 특성이 집권적인데 무슨 새롭게 있죠. 제시되는 탈관료제 모형에서 집권하라고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 일본은 죽어도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참여정부 모형에서는 조직의 하층부 구성원이나 고객들의 의사결정에 참여가 기회가 확대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말 그대로 참여하자라는 거지. 근데 이 참여를 제약하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뭐야? 계층이지. 그래서 조직의 하층부의 구성원들은 의사결정에 참여가 제한됐으니 계층을 탈피하고 평면 형태의 조직, 수평적 조직으로 가자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모형이
차하며 정부 모형이다 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신축 정부 모형 같은 경우에는 관료제에 뭘 비판한다? 경직성을 비판하지. 그래서 정규직을 확대하자라고 해? 비정규직을 확대하자라고 해?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은 옳지 않죠. 정규직을 확대하자? 아니야. 탈규제 정부 모형은 지나친 내부 규제를 비판하죠. 지금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규제가 많다라는 걸 비판하는 모형이 아니라 관료들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맨날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사무를 처리하니 창의성이 없어. 그러니까 관료들의 업무 처리에 있어서 규정이나 규칙을 어떻게 하자? 철폐하자라는 걸 강조하는 게 탈규제야. 내부 규제를 비판하는 거예요. 내부 규제.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 옳습니까? 2번이 옳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한번 봅시다. 자, 다음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해서 나있죠. 자, NPM은 New Public Management라고 하죠. 이건 언제 등장을 해? 1980년대 영미계 국가에서 등장한 행정연구의 흐름을 일컬어서 뭐라고 한다? 신공공관리론이라고 한다. 그럼 1980년대 영미 국가에서 있죠. 등장한 행정연구의 흐름은 뭐 여러 가지 흐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공공부문의 새로운 관리기법을 도입할 걸 강조하고 있어. 공공부문의 새로운 관리기법을 도입할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철저히 시장에 있죠. 중심으로 가자라는 거야. 시장주의를 강조해요. 시장주의요. 그래서 전통적인 관리기법을 탈피하고 새로운 관리기법을 있죠. 도입할 걸 강조하고 있는 게 신공공관리론인데 어떤 관리기법을 도입할 걸 강조하냐면 공무원들에게 자유를 주자라는 것. 자유요. 자유를 주는 대신에 과정보다는 결과나 성과에 대해서 엄격하게 통제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지게 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신공공관리론은 신관리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80년대 등장한 행정이론을 총칭해서 뭐라고 한다? 신공공관리론이라고 그래. 그래서 신공공관리론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야. 80년대 행정학의 주류적인 있죠. 흐름을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바로 뭐야? 신공공관리론이야. 그래서 신공공관리론은 인사관리, 조직관리, 재무관리에 있어서 이런 성격의 관리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할 걸 주장하고 있는 행정이론의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신공공관리론으로 같이 묶일 수 있는 이론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시장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이론도 신공공관리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시장주의는 다시 두 가지로 쪼개지죠. 어떻게 쪼개져? 독점에서 뭐로 가자? 경쟁으로 가자라는 거지. 관료 중심에서 뭐로 가자? 고객 중심, 고객 만족, 고객 감동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경영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행정학에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건 결국 행정은 뭐와 동일한 것? 기업과 동일한, 경영과 동일한 것, 정부도 기업과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입장이야. 고객 경쟁, 그치? 자율, 성과, 책임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디에서 사용하는 맥락들? 경영학에서 사용하는 맥락들이야. 그러니까 경영학 이론인지 행정학 이론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있죠.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80년대 있죠. 영미국가에서 등장한 주류적인 행정학 이론은 결국 경영학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경영학과.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자, 기업 당연히 옳겠죠. 경쟁이라는 말 나와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예측과 예방을 통한 미래지향적 정보를 강조하죠. 니은도 맞겠죠. 투입 중심의 예산 제도를 통한 예산을 관리한다. 투입이 아니라 어떤가? 성과. 투입이 아니라 성과. 그 다음에 행정관리의 이념으로서 효율성을 강조한다. 신공공관리론에서는 뭘 강조한다? 생산성 또는 효율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맞는 내용이죠. 직권적 계층제를 통해서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한다. 뭘 인정한다? 자율, 재량을 인정한다라는 거지. 책임은 과정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거야. 자율을 인정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한다. 이렇게 가져야 되겠지.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 옳은 거? 2번이 옳다라고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6번 한번 봅시다. 자, 현상학적인 행정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나있죠. 자, 현상학과 가장 대비되는 행정이론이 뭐가 있어요? 행태론이 있죠. 자, 현상학은 어디 위치해? 신행정론에 위치하지? 신행정론에 위치해. 이 신행정론은 어떤 이론에 있죠? 대비되는 이론이냐면 특히 행태론에 대비되는 이론이야. 행태론에 대비되는 이론이야. 그러면 현상학 문제가 나오면 틀린 지문 찾기로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그 안에서 뭘 찾으면 돼? 행태론 내용 찾으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어요? 현상학 문제가 나오면 틀린 문제 찾기로 나온다면 그 안에서는 무조건 행태론의 내용이 뭔가만 찾으면 돼. 몇 번이야? 3번이지. 가치와 사실 자체를 구별해서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하자라는 관점이 어떤 관점이야? 행태론의 관점이죠. 행태론의 관점이야.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한번 봅시다. 자, 바우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나있죠. 바우처요. 민간화 방식으로서 바우처라는 것 알아두셔야 되죠. 자, 살라본의 행정수단 유형분리에 있어서 민간유탁과 같이 직접성이 매우 높은 행정수단이다. 자, 바우처라는 있죠. 이 정책수단은 간접정책수단이야? 직접정책수단이야? 간접정책수단이야. 그래서 정부 개입의 강도가 약한 정책수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있죠. 매번 강조했어요. 정책수단으로서 직접정책수단과 간접정책수단 꼭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자바우처에 도입을 통해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면 수혜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에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이나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가 바우처 제도야. 이게 바우처 제도의 개념이고요. 저소득층 및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 분야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옳지 않다. 간접적 정책 수단에 해당한다. 그래서 시장 개입의 강도가 약한 정책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8번을 한번 봅시다. 공공선택론에서는 도시정부가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쟁의 원리가 도입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쟁의 원리로 제시되는 것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에서 나와있죠. 어떤 것이 경쟁의 원리로서 거리가 가장 뭡니까? 자, 상이한 공직자에 대한 선거권의 확대. 공직자들은 그러면은 치열하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경쟁할 수밖에 없겠지?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있죠. 지방자치단체를 이주하는데 자유롭게 이주를 해가.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을 뺏겨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겠죠. 이것도 경쟁과 관련이 있죠. 민영화, 이건 정부와 민간이 같이 경쟁하는 거지. 이것도 경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체계 확립. 이것은요, 공공선택론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여기에서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쟁이 아니라 이건 참여나 협력을 강조하지. 경쟁을 강조하는 건 국민을 뭐로 보는 거야? 고객으로 보는 거지. 저 참여나 협력을 강조하는 건 국민을 뭐로 보는 거야? 시민으로 보는 거죠. 시민으로.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몇 번이 가장 거리가 멀다? 3번이 가장 거리가 멀다 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부터 있죠. 잠시 쉬었다가 이야기 좀 합시다.